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적폐 수사 발언 후 폭풍이 거셉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강력한 분노를 표하며 사과를 요구한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도 보복이 아닌 통합의 길로 가라고 맞받았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비리를 공정한 시스템으로 처리한다는 면에서 문 대통령과 똑같은 생각이고 자신의 사전에 정치 보복은 없다며 정면 대응을 피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청와대의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장하성 주중대사와 김상두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장 대사 동생의 사모펀드에 거액을 투자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환매가 중단된 부실펀드여서 미리 투자금을 뺐는지가 관심인데 두 사람은 환매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쇼트트랙 황대현이 편파 판정 논란을 극복하고 1500m에서 깔끔한 금메달을 땄습니다. 다른 선수의 접촉을 사전에 차단하는 독주 전략을 들고 나왔습니다. 아무도 저에게 손을 못 대는 깔끔한 것 중에 제일 깔끔한 것의 전략을 세운 것 같아요. 코로나 재택치료 관리가 셀프로 바뀐 첫날 혼란이 거듭됐습니다. 정부는 전화 진찰비가 두 번째부터는 유료라고 안내했다가 반발이 거세지자 무료라고 번복했습니다. 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대선 27일을 앞두고 새로운 국면이 펼쳐졌습니다. 그동안 정치적 중립을 줄곧 강조해온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에 뛰어들었는데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집권 시 적폐 수사 발언에 대해 강력한 분노라는 표현을 쓰며 윤 후보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청와대 수석이 공개적으로 대독한 공식 발표입니다. 야당은 선거 개입이라고 반발했는데요. 현직 대통령이 야당 유력 대선 후보와 정면 충돌하는 유례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격앙된 대통령 소식부터 최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작심하고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참모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습니다. 현 정부를 근거 없이 적폐 수사의 대상, 불법으로 몬 것에 대해 강력한 분노를 표하며 사과를 요구한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을 지냈던 윤 후보가 적폐청산 수사를 언급한 건 모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재직 때에는 이 정부의 적폐를 있는데도 못 본 척 했다는 말인가? 아니면 없는 적폐를 기획사정으로 만들어내겠다는 것인가 대답해야 한다. 앞서 윤 후보는 언론 인터뷰에서 민주당 정권이 검찰을 이용해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질렀나며 집권 시 문재인 정부의 적폐를 수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윤 후보의 발언이 적폐 청산과 검찰개혁에 힘써온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을 부정한 것으로 보고 문 대통령이 전면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문 대통령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인 일을 겪고서도 우리 정치 문화는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았다며 정치 보복을 비판했습니다. 민주당도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후보가 정치 보복을 사실상 공언하는 건 본 일이 없습니다. 보복이 아니라 통합의 길로 가시기를 참으로 진심으로 권유드립니다. 청와대 출신 민주당 의원들은 윤 후보가 검찰 쿠데타를 선동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TNA 뉴스 최수연입니다. 대통령의 발언은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대선 결과와 관련된 언급도 했습니다. 선거 결과로 남북 정상회담을 갖기에 부적절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 대통령의 선거 개입 논란 김성규 기자가 이어갑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내 남북 정상회담 성사에 미칠 변수로 3월 대선 결과를 꼽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언론 합동 인터뷰에서 임기 내 남북 정상회담이 가능한가란 질문에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다가온 선거 시기와 선거의 결과가 남북 정상회담을 갖기에 부적절한 상황이 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3월 대선 전까지는 남북 정상회담이 사실상 어렵고
대선 이후부터 5월 퇴임 이전까지는 어느 후보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문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계승하는 여당이 승리하면 임기 내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이 커지지만 정권 교체 시 남북 정상회담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또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과 관련해 적어도 종전선언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더욱 성숙시켜 다음 정부에 넘겨주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간 대선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며 공정선거를 강조해왔습니다. 특히 공정한 선거 관리를 통해 흔들림 없이 국정에 매진해 주기 바랍니다. 하지만 대선이 임박한 시점에 현직 대통령이 대선 결과와 관련해 언급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여건상 선거 전후에 남북 정상회담 추진이 쉽지 않다는 의미라며 어떤 선거 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의미의 발언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성규입니다. 대통령의 사과 요구를 받은 윤석열 후보, 나는 문재인 대통령과 생각이 같다. 알 듯 모를 듯한 말로 받아쳤습니다. 윤석열 사전에 정치 보복은 없다고도 했는데요. 이 정면 충돌을 피한 후보와 달리 당에선 대통령의 정치 개입이라며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이민찬 기자 보도 보시고 저는 정치부 아는 기자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의 분노와 사과 요구에 맞대응하지 않고 비켜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적폐부상 관련해서 사과를 요구했는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늘 법화 원칙에 따른 성역 없는 그 사정을 늘 강조해 오셨습니다. 저와 똑같은 생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재직 때 문재인 정부의 적폐를 있는데도 못 본 척 했다는 말이냐는 문 대통령의 반문에 성역 없는 사정을 했다고 답한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발언은 원론적 얘기였고 집권하더라도 정치 보복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의 제가 당선이 되면 어떠한 그 사정과 그 수사에도 일절 관여하지 않겠다는 뜻에서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는 말씀을. 문재인 정부의 적폐가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도 말을 아꼈습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의 정치 개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청와대는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는, 이 선거 개입이라는 소리 듣지 않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런 정치에 대한 전반적인 개입을 대선일까지 중지해야 될 것이다. 이준석 대표는 베이징 올림픽 편파 판정 논란을 언급하며 중국에는 한마디도 못하고 야당에만 극대노하는 선택적 분노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당 중진 의원들도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정진석 의원은 대통령의 대선 개입이 지나치다고 말했고 김태흠 의원은 불리한 대선 국면을 전환시키려는 꼼수라고 지적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찬입니다. 아는 기자 아자 시작합니다. 역대 대선에서 볼 수 없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치부 임수정 차장 나왔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인데요. 야당 후보와 싸움에 대통령이 참전을 했습니다. 계획된 일입니까? 아니면 돌발 발언입니까? 네, 청와대 설명대로라면 문재인 대통령의 등장 돌발적인 것 맞습니다. 오늘 아침 참모 회의를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메모지를 갑자기 꺼내서 참모진들에게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이 메모지에 논란이 된 문재인 대통령의 분노와 사과가 바로 들어 있었던 겁니다. 윤석열 후보의 인터뷰 어제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하루 지나 이처럼 불같이 화를 낸 건 인터뷰 내용을 어제 오후에서야 봤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 저녁에 윤 후보 인터뷰를 보니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말들이 있어서 밤새 고민을 하다가 직접 메모지에 사과를 요구하는 글을 쓴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윤 후보 인터뷰 내용 중 어떤 발언이 그렇게 대통령을 도저히 참을 수 없게 했을까요? 네, 하나씩 직접 한번 뜯어볼까요? 민주당이 검찰을 이용해서 많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한 바로 이 대목입니다. 검찰 출신 민정수석까지 배제해 가면서 임기 내에 내가 검찰 중립을 강조했는데 이런 내 노력이 부정당한다. 이런 것을 참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분노하게 만든 또 다른 대목, 바로 문재인 정권이 명운을 걸었던 적폐 청산을 윤 후보가 문 정부를 향해 꺼냈다는 점입니다.
윤 후보 적폐청산 수사를 할 거냐 이런 질문에 할 것이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윤 후보는 이 일반론적인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윤 후보 인터뷰 맥락을 앞뒤로 살펴보면요. 적폐 수사를 하긴 할 거다. 그런데 네. 대통령은 관여를 하지 않을 거다. 다 시스템에 따라서 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좀 풀어서 보면 정권이 바뀌고 나면 전 정권 비리가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드러나기 마련이잖아요. 그러면 사법 처리를 할 수밖에 없지 않냐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동안에 사실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후보 서로를 직접 공격하는 일은 없었던 것 같거든요. 참 이렇게 격돌을 하는군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 그 윤 후보를 검찰총장에 임명할 때만 해도 제가 듣기로는 친문 진영의 경제가 상당했어요. 네. 하지만 임명을 할 정도로 각별히 신임을 했거든요. 두 사람 사이 이렇게 각별히 좋았을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 이제 윤 총장님은 이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정말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대통령님하고 여사님하고 다 건강하십니다. 참 정직한 분이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해왔었어요. 아주 오래. 저랬었는데요. 그런데요, 아무리 화가 났다고 해도 그동안 사실 이제 선거 중립을 강조를 쭉 해왔는데 대선 27일 앞두고 있거든요. 왜 이 시점에서 대통령이 직접 나섰는지가 궁금하고요. 이재명 후보와 뭔가 사전에 좀 조율이 있었던 겁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직접 나서는 것, 민주당은 물론 이재명 후보도 몰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청와대 참모들조차 몰랐거든요. 네. 하지만 그 문재인 후보의 적폐 수사 관련을 빌미로 이 청와대 참모진들과 전직 청와대 출신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이 총공세를 해서 국면을 한번 바꿔보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아마 이신전심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러게요. 오늘 이 정치 보복에 총공세를 하던데 이게 이제 선거에서 먹힌다고 보나 보죠. 네,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에게 그동안 마음을 주지 않았던 친문,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의 마음은 분명히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자, 이번에 이제 이 발언으로 문재인 윤석열의 이제 대결 구도처럼 됐는데 이재명 후보에게는 이게 좋은 겁니까? 저도 좀 그게 궁금해서 오늘 여러 명에게 물어봤는데 네. 한결같이 윤 후보의 이번 발언이 민주당에게는 플러스면 플러스지 마이너스는 절대 안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 윤석열의 구도로 보이더라도 윤 후보의 그 수사하는 검사 이미지가 부각이 네. 돼서 좀 중도 표심에는 분명히 득이 될 것이다. 중도 표심에도 득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럼요. 국민의힘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일단 윤 후보의 발언 자체가 의도된 게 아니기 때문에 돌발 변수가 생긴 건 맞습니다. 하지만 약이 될지 독이 될지는 아직 가늠하기 어렵다는 분위기인데요. 다만 이 저질러진 물인 만큼 수습을 잘하자 이런 입장입니다. 일단 후보는 대통령과 맞서기보다는 비켜가는 걸로 이미지를 관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세게 공세를 펴는 만큼 이 국민의힘 대통령의 선거 개입으로 맞불을 놓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또 정치 보복과 관련해서 내로남불이다 이런 반격을 하고 있는데요. 네. 내가 하면 적폐 수사다. 그리고 남이 하면 정치 보복이다 이런 겁니다. 과거 이재명 후보도 이런 비슷한 발언을 하기도 했고요. 문재인 대통령도 당 대표 시절에는 또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진정한 통합은 적폐를 덮고 가는 봉합이 아닙니다. 수사를 제대로 하고 넘어가자 이런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었죠. 네, 시청자께서 좀 본질적인 질문을 해오셨는데 이번 대통령 발언이 선거 개입 아니냐는 거예요? 네, 국민의힘은 이렇게 야당 후보를 공개적으로 비판을 하고 또 언론 인터뷰에서 이 남북 정상회담을 대선 결과와 결부짓는 발언을 하는 거 선거 개입이다, 선거법 위반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선관위가 이제 유권 해석을 내서 이렇게 판정을 해야 되는데요. 네. 이 선관위의 현재 입장, 구체적인 발언 내용을 알 수가 없어서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 이렇게만 설명하고 있을 뿐입니다. 민심이 어디로 튈지 모르겠네요. 정치부 임수정 차장이었습니다. 청와대의 정책사령탑 자리인 정책실장에 장하성, 김상조 두 사람이 있었죠. 그런데 한 사람은 정책실장 시절에 또 한 사람은 공정거래위원장 시절에 이 사모펀드에 억대 투자를 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환매 중단 사태로 2,500억 원 넘는 피해가 발생한 펀드인데요. 이 경찰은 환매 중단 사태가 일어나기 전 두 사람이 투자금을 뺐는지를 조사 중입니다. 이 사모펀드의 대표 장하성 전 실장의 동생입니다. 구자준 기자입니다.
디스커버리 자산운용이 만든 사모펀드에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건 지난 2019년 4월. 경찰은 지난해 7월 디스커버리 자산운용을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또 자산운용 대표 장하원 씨를 출국 금지했습니다. 장 씨는 장하성 주중대사의 동생입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장 대사는 물론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 유력 인사의 명단이 적힌 문서를 확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문서엔 2017년 7월 장 대사가 약 60억 원, 김 전 실장이 4억 원가량을 투자했다는 내용이 담긴 걸로 전해집니다. 장 대사가 청와대 정책실장에, 김 전 실장이 공정거래위원장에 각각 부임한 지 1, 2개월 지난 시점입니다. 경찰은 어제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장하원 씨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펀드 부실 가능성을 알고도 판매를 강행한 뒤 투자금을 돌려막은 것으로 경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장 대사와 김 전 실장의 펀드 가입 경위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대부분 펀드 피해자가 만기 전 환매가 불가능한 폐쇄형 펀드에 가입한 반면 두 사람은 중도의 입출금이 자유로운 개방형 펀드에 가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 환매 중단 사태 전 손실을 피했다면 특혜 논란이 불거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 대사는 환매를 신청한 사실이 없다며 특혜 의혹을 부인했고 김 전 실장도 환매를 청구한 사실도 수령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장하성 주중대사는 당시 이 재산 93억 원 중에 60억 원이나 이 펀드에 투자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초대 정책실장으로 청와대에 입성한 이후 그의 재산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흐름을 쫓아가 봤습니다. 계속해서 김윤수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대통령 정책실장이던 장하성 주중대사는 당시 청와대 재산공개 대상자 중 가장 많은 93억 원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건물과 토지 외에 본인과 배우자 등 가족 이름으로 53억 원 상당의 유가 증권과 예금 23억 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보유 주식이 3천만 원을 넘어 처분하거나 백지 신탁해야 하는 고위공직자인 장 대사는 1년 뒤 주식 대부분을 처분하고 대신 예금을 대폭 늘렸습니다. 장 대사 부부가 가지고 있는 한 증권사의 예금액은 59억 원 급증했고 이는 당시 전 재산의 3분의 2에 달합니다. 토지와 건물, 차량 등을 제외한 재산 가운데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돈이 몰려있는 예금 계좌는 동생 장하원 디스커버리 자산운용 대표가 만든 펀드 상품을 판매하던 증권사들 가운데 한 곳입니다. 앞서 장 대사는 본인이 근무했던 고려대 교내 기관과 한국금융학회가 이 펀드에 투자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본인의 펀드 가입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습니다. 고려대 교내 기업지배연구소 기금, 이 기금을 이 디스커버리 펀드에 투자한 적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예. 장 대사는 펀드를 환매하는 특혜는 전혀 없었고 펀드 손실을 보전받은 바 없다며 자신도 피해자라는 취지의 입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9년 주중대사 임명 당시 신고한 재산은 104억 원으로 늘었고 이후 펀드 환매 여부 등은 파악이 불가능합니다. 지난 2020년과 2021년 장 대사의 재산 변동 공개는 해외 체류 등을 이유로 유보됐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이 펀드에 돈을 넣은 투자자들은 가입 때 이미 장하성 당시 정책실장 동생이 펀드 운용회사 대표라는 걸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문제가 생기면 형과 연결되니 안전할 거라는 말까지 들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투자를 했지만 2,500억 원 넘는 투자액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죠. 이제 와서 보니 이들에게만 특혜를 줬던 것 같다. 피해자들은 이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조현성 기자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디스커버리 펀드 투자 피해자들은 장하성 대사와 김상조 전 실장의 투자 특혜 의혹을 규명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내부 정보를 받아서 엑싯을 한 거냐. 여기가 핵심입니다. 여기가. 이 부분을 좀 제대로 밝혀주셨으면. 디스커버리 펀드는 2019년 이 펀드가 투자한 미국 현지 자산 운용사가 법정 관리에 들어가면서 환매가 중단됐습니다. 피해액은 2,562억 원 규모. 환매 중단이나 디폴트 선언하기 전에 돈을 빼줄 수 있는 여지를 남겨준 거 아니냐. 두 사람은 모두 펀드를 환매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피해자의 분노는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청와대 정책실장 장하성 친동생 100% 안전합니다.
문제가 생기면은 저한테 연결이 되는데 이건 신경 쓸 거 없다. 100% 믿은 거야. 금융사들은 해당 펀드를 폐쇄형 펀드로만 판매했다고 밝혔지만 두 사람이 펀드를 거래한 것으로 알려진 증권사는 두 사람의 가입 여부, 펀드 유형도 확인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디스커버리 자산 운용에 대한 제재 절차를 논의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가 어제 공개 사과했지만 논란은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혜경 씨가 기자회견에서 피해자라고 부른 전 7급 비서가 오늘 김혜경 씨의 자택으로 배달한 포장 음식 사진 등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법인카드 1일 사용 한도를 넘기지 않기 위해 결제 대금을 쪼개고 합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오늘 추가된 의혹은 공태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경기도청 7급 비서 A씨가 5급 배모 씨에게 성남시의 베트남 음식점에 들리겠다고 보고한 건 지난해 4월 30일 오후. A씨는 이 보고 20분 전쯤 배 씨와 통화를 하면서 이 음식점에서 할 일을 지시받았습니다. 지난번 영수증 가져가서 오늘 13만 원이 넘거든요. 오늘 거 12만 원 하나 긁어오고요. 지난번 거하고 오늘 나머지 거하고 합쳐갖고 하나로 긁어오세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네, 12만 원에 말씀되는 거죠, 양쪽으로. 네, 12만 원 안쪽으로 2장으로. 카드 결제액을 12만 원 미만으로 낮추고 초과분은 과거 다른 결제에 합쳐 역시 12만 원이 안 넘게 조정한 겁니다. A씨는 도청 법인카드 1일 사용 한도인 12만 원을 의식한 지시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배 씨는 법인카드로 쇠고기 등을 구입할 때 의심을 피하려고 결제 대금에서 100원 단위를 없애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어제 김혜경 씨의 기자회견을 지켜본 뒤 그 많은 양의 음식은 누가 먹었냐고 되물었던 A씨. 오늘은 쇠고기 외에 초밥과 백숙, 중국 음식 등 100만 원어치, 카드 결제 기록 10건을 공개하며 김 씨에게 제대로 된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어제 김혜경 씨의 사과에 대한 여야의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민주당은 진솔했다며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와 비교했고 국민의힘은 무늬만 사과라며 김혜경 방지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어서 윤수민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의 사과가 진정성이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제보자를 피해자로 규정한 데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허위학력 논란 사과보다 진솔했다는 겁니다. 김건희 씨 사과는 배우자 즉 남편인 윤석열 후보에 대한 사과였지 않습니까? 예. 반면에 어제 있었던 김혜경 씨의 사과는 국민에 대한 사과이고요. 지금으로서는 뭐 잘했죠. 사과는 잘했고 한번 이런 걸 계기로 좀 그런 제도를 고치고 개선하고 하는 계기로 저는 삼았으면 좋겠다. 구체적인 사과가 없다는 지적에는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무늬만 사과라고 비판했습니다. 누가 잘못을 했다는 것인지, 뭐를 잘못했다는 것인지, 잘못을 인정하기는 한다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이상한 사과를 했습니다. 어차피 셀프 감사, 셀프 수사가 될 것이 뻔한 수사 감사를 핑계를 내세우면서 꽁무니를 빼니 사과 쇼라고 볼 수밖에 없는 맹탕 사과였던 것입니다. 또 국민의힘은 이번 달 안에 김혜경 방지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혜경 방지법에는 광역자치단체 특별감찰관을 설치하고 공무원 배우자가 국고를 유용할 경우 직접 처벌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김혜경 씨는 여론의 추이를 지켜본 뒤 이르면 주말에 활동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어제 부인 김혜경 씨에 이어 이재명 민주당 후보도 오늘 김 씨 관련 의혹에 재차 사과했습니다. 한국노총과의 이 정책 협약식도 가졌는데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전북도민 행사에 참석해 호남 홀대로는 없을 거라 강조했습니다. 마크맨 전혜정, 조영민 기자가 후보의 하루에 동행했습니다. 한국노총을 찾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친노동이 친경제이자 친기업이라며 노동계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제가 노동자 출신이고 노동존중사회
주장하다 보니까 일부에서 반기업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친기업, 친노동이 친경제다. 동의하십니까? 이재명 후보가 지금 한국노총 측과 노동정책협약서에 서명하고 이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이틀 전 한국노총이 지지선언을 해준 데 대해서도 감사를 표했습니다. 악재 털기에도 주력했습니다. 어제 부인 김혜경 씨가 과잉의전 의혹 대국민 사과를 한 데 이어 오늘 다시 한번 자세를 낮췄습니다. 공직자로서 남편으로서 제 부족함과 불찰이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사자의 그 상처에 대해서는 위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공적 인물이 무능, 무책임, 무지한 건 죄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신의 국정 지식과 행정 경험을 내세워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차별화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후보가 친노동에 방점을 찍었다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오늘 행보는 호남 구애에 맞춰졌습니다. 윤 후보는 전북도민 신년 행사에 참석해서 호남 표심 끌어오기에 힘을 쏟았습니다. 저와 국민의힘이 아직까지 우리 전북인들이 보시기에 부족한 점이 많겠지만 조금 더 마음을 여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고 호남 홀대, 특히 전북 홀대론이 나오지 않도록. 윤 후보는 또 전북 도시를 하나하나 언급하며 지역 현안을 챙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내일부터 사흘간은 호남 지역 곳곳을 찾는 열정 열차 운행도 예고했습니다. 전북의 미래를 밝히는데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며칠 뒤에는 열차를 타고 전북을 찾을 계획입니다. 전북 도민들과 소통하면서 전북의 발전 방향에 대해 또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윤 후보가 호남 구애를 이어가며 여권의 핵심 지지 기반 흔들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오늘 현장에는 이낙연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을 포함한 호남 출신 여당 의원들도 참석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여랑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주제 보겠습니다. 이게 아닌데 오늘 이준석 대표가 이용수 할머니를 만났죠. 네, 그런데요. 이 자리에서 이 대표가 예상치 못한 부탁을 받았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몇 가지 부탁이 있는데 여성가족부 폐지한 거 하지 마세요. 그런데 없었으면요. 우리 죽었습니다. 저희 대선 후보 공약이 지금 나와가지고 그건 대선 후보가 그렇게 정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없으면 저희들 죽었습니다. 저희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 가지고 더 큰 예산과 더 큰 지원할 수 있도록 결정을 했어요. 여가부 폐지는 공약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제 이준석 대표가 강하게 주장을 해왔던 거죠. 네, 그동안 여가부를 수명이 다한 부처다 이렇게 평가를 해왔는데요. 폐지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받았으니까 더욱 난처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실 오늘 만남의 배경에는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윤 의원은 이제 이용수 할머니 폭로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죠. 네. 자, 그런데요, 이 송영길 대표가 이 의원직 제명 추진을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지난달 국회 윤리특위에 제명안이 상정됐지만 별 진척은 없습니다. 그 사이에 윤 의원은 동료 의원들을 만나거나 전화를 하거나 또는 5,000자 분량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직접 구명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000자면 상당히 길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으로 보냈을까요? 네, 자신에게 제기된 15건의 의혹들을 나열하면서 대부분 무혐의로 결론이 났고 제명은 심각한 인권 침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오는 14일에 윤리특위를 열어서 제명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번 지켜보죠. 자, 마지막 주제 보겠습니다. 자,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 드디어 원팀이 되는 겁니까? 경선 경쟁자들과? 네, 두 후보와 맞붙었던 경선 주자들의 지원 사격이요 본격화되는 모양새입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의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은 이낙연 전 대표, 지역 일정에 동행하면서요 연설자로도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 이재명 후보 틀림없이 지지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자 왔습니다.
홍준표 의원도 이제 등판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함께 대구 거리 유세에 나섭니다. 라이브 방송으로 청년층과 소통을 한다죠? 맞습니다. 홍 의원은 앞서 SNS에 선거를 하면서 제일 힘든 경우가 본선에서 지는 것보다 경선에서 지는 경우이지만 정권 교체 대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는데요. 일정상 수년됐던 윤 후보와의 유튜브 방송, 이 홍카콜라 TV 방송 일정도 조만간 다시 잡기로 했습니다. 두 후보 모두 경쟁자가 조력자로 바뀐 셈이죠. 진짜 원팀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래도 이 한 표가 아쉬운 후보들은 든든할 것 같습니다. 여랑야랑이었습니다. 하루 확진자 5만 명이 넘은 오늘부터 이 재택 치료자들은 알아서 동네 병원과 전화 상담을 해야 하는데요. 하루에 한 번만 무료이고 이후엔 진찰료를 내야 한다고 정부가 밝히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그러잖아도 안 들었던 검사비가 드는데 국가가 치료도 안 해주냐는 불만에 결국 진찰료를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락가락 방역 상황 백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가정의학과 의원. 코로나 재택 치료자로부터 전화가 걸려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일단 기침이 언제부터 나셨어요? 그렇게 심하게? 격리지 3일째예요. 네. 의사가 한 명뿐인 동네 병원이라 외래 환자를 보면서 재택 진료를 병행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여러 번 전화를 하십니다. 불안 증세가 있어 보이는 분도 계시고요. 아무래도 격리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같은 질문 또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자 정부는 오늘 오전 전화 진료 한 번은 무료, 두 번부터는 유료라고 밝혔습니다. 의료보험 시스템상 같은 증세로 한 번 이상 진료는 과잉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두 번째부터는 진료비 내라는 건 또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진료비를 내면 또 어떻게 내야 되는지도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아직. 논란에 일자 정부는 오후 들어 무상진료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이게 몇 시간마다 바뀌고 하루마다 바뀌고 회원들한테 안내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약국도 상황은 마찬가지. 자가검사 키트는 물론 해열제도 동이 났습니다. 해열제나 종합감기약 이런 것들도 많이 찾으시긴 하는데 몇몇 회사는 어제 좀 품절이 돼서 추가 주문이 어렵다고 연락을 받았고요. 코로나 검사도 자가검사 키트로 스스로, 치료도 병원에 전화해서 셀프로, 해열제도 알아서 준비하라는 방역당국. 사실상 정부가 코로나 환자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우입니다. 누구나 무료였던 이 PCR 검사도 사실상 유료로 전환이 됐는데요. 환자 보호자들이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간병하려면 48시간 이내로 이 PCR 음성 결과서를 내야 하는데 한 번에 10만 원 안팎입니다. 김승희 기자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지난해 9월 폐렴으로 입원한 70대 어머니를 간병하고 있는 김모 씨. 동생과 교대로 어머니를 돌보며 매주 PCR 검사를 받아왔습니다. 병원 내 감염을 막기 위해 간병인들의 48시간 이내 PCR 음성 결과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보건소를 가가지고 이제 검사를 계속 진행해 왔었죠. 무료로 진행을 했었어요. 하지만 지난 3일부터 PCR 검사는 유료가 됐습니다. 방역당국이 60대 이상이거나 밀접 접촉자 등 일부만 무료 검사가 가능하도록 바꾼 겁니다. 한 번 검사 비용은 8만 원에서 14만 원 정도. 남매가 매주 검사를 받으면 한 달에 100만 원 안팎을 지출해야 합니다. 계산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생각지도 못하던 이 비용이 한 달에 100만 원이 생기게 되는 부분인 거거든요. 1000만 원이 넘는 거죠. 환자 보호자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픈 것도 서러운데 생돈을 쓰게 생겼다며 방역당국을 비판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은 환자 보호자나 간병인의 검사비 부담을 줄일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새로운 방역 지침이 시행된 오늘까지도 개선책 마련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대선 당일 출구조사 공개와 개표는 오후 7시 30분부터 시작되게 됐습니다. 오후 6시부터 7시 반까지는 이 코로나 확진자와 격리자가 투표를 하게 됩니다. 뭐가 달라지는지 정한희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여야가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도 대선 당일 투표가 가능하도록 투표 마감 시간을 저녁 6시에서 7시 반으로 늦추기로 했습니다. 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역 당국의 외출 허가를 받은 확진자와 격리자는 일반 투표가 끝난 저녁 6시부터 1시간 반 동안 투표할 수 있습니다. 농산어촌 거주자 등 이 시간에 투표가 어려운 사람들은 일반 투표가 진행되는 낮 시간에도 투표소마다 설치된 발열자 대상 별도 기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게 했습니다. 농산어촌 같이 투표소와의 거리가 멀어서 투표에 지장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외출 가능한 허가증을 받아가지고 투표장에 와서 낮 시간에도 투표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경우 확진자와 일반 투표자의 동선이 겹치는 문제는 추가로 협의해 해결할 계획입니다. 3월 4일과 5일 치러지는 사전투표 때는 확진자 투표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투표 시간이 늘어나면서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 발표와 개표 시작 시점도 늦어지게 됐습니다. 여야는 당초 투표 시간을 밤 9시까지 연장하려 했지만 선관위의 반발로 연장 시간을 단축했습니다. 국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을 다음 주 월요일 본회의에서 처리합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제주도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13살 학생이 뺑소니를 당한 뒤 다른 차량에 연이어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학생을 치고 현장을 떠나버린 1차 가해자는 집에서 붙잡혔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어제 저녁 7시쯤 제한속도 50km 구간의 왕복 4차선 도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한 여학생이 연신 주위를 살핍니다. 차들은 멈추거나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지나갑니다. 여학생은 잠시 차들이 뜸한 틈을 타 길을 건넙니다. 횡단보도 중간쯤에서 차량 2대에 연이어 들이받칩니다. 처음 사고를 낸 운전자는 차를 세우고 주변을 둘러보는가 싶더니 금세 자리를 뜹니다. 다음 달 중학교 입학을 앞둔 13살 여학생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1차 사고 나고 2차가 조기사 얘가 껴버려가지고. 경찰은 1차 사고를 낸 뒤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67세 남성을 자택에서 붙잡았고 뒤이어 사고를 낸 61세 남성 운전자를 현장에서 검거했습니다. 이들 모두 음주나 과속은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는데 1차 사고 운전자는 경찰에 자신이 사고를 낸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충격 소리에 일단 멈춰섰고 보니까 저 차가 사고 났나 보다. 그러고 가죠. 현행법상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라도 운전자는 속도를 줄여야 하고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대부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속도를 줄이질 않아요. 사고 진짜 많이 나요. 예전부터 그 신호등을 해줬으면 하는 구간이었어요. 경찰은 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운전자 2명을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CJ 대한통운 택배노조 파업이 45일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민노총 소속 택배노조 조합원 수백 명이 CJ 대한통운 본사를 기습 점거했습니다. 몸싸움이 벌어지고 유리문이 깨지는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습니다. 홍지은 기자입니다. 서울 중구에 있는 CJ 대한통운 본사. 출입구에 일순간 노조원들이 몰려들자 직원들이 몸으로 막아봅니다. 하지만 밀려오는 노조원들 때문에 속수무책입니다. 출입문도 버티지 못해 떨어져 나갑니다. 민노총 소속 택배노조 조합원 200여 명이 CJ 대한통운 본사를 기습 점거한 건 오늘 오전 11시 20분쯤. 이들은 차단문까지 뛰어넘어 회사 내부로 진입했고 이를 막는 직원들과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측 관계자 8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CJ 대한통운 택배노조는 사측이 대화에 나서지 않고 있다며 본사 로비와 3층, 4층 사무실을 점거했습니다. 오죽하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얼굴 좀 보자. 45일 동안 외쳤습니다. 대화 좀 하자. 45일 동안 거리에서 외쳤습니다.
CJ 대한통운은 택배노조가 임직원 대상으로 집단 폭력을 행사하고 불법 점거했다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노조 측은 CJ 대한통운이 대화에 나설 때까지 무기한 농성을 벌일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김원웅 광복회장이 국가유공자 자녀를 지원해야 할 국회 카페 수익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에 대해 국가보훈처가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수천만 원의 비자금을 조성했고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내용입니다. 김재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가유공자 후손 후원 목적으로 임대료도 면제받으며 2년 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안에 세운 광복회의 카페. 이곳 수익금 일부가 김원웅 광복회장의 개인 용도로 사용됐다는 감사 결과를 보훈처가 발표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의혹 제기 2주 만에 오늘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관련 사업 승인 취소와 김 회장 등 관련자에 대한 징계, 경찰 수사 의뢰 계획을 밝혔습니다. 보훈처에 따르면 카페 설립 후 약 1년 9개월간 카페 운영 과정에서 허위로 발주하거나 원가를 과다하게 책정하는 방법으로 약 6,100만 원의 비자금이 조성됐습니다. 보훈처는 이 중 1,000만 원은 김 회장 개인 명의의 통장으로 그대로 입금됐고 나머지 금액도 김 회장의 의상비, 이발비, 광복회 직원 상여금 등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와 함께 광복회관 사무실을 김 회장 친인척이 연루된 회사가 임의로 사용한 의혹 등도 밝혀냈습니다. 감사 결과에 대해 광복회 측은 여전히 비위를 부인했습니다. 독단적으로 비자금을 마련해서 개인적으로 써놓고 회장님을 끌고 들어간 사건입니다. 이번 감사 결과에 따라 김 회장에 대한 사퇴 압박도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석 달 전부터 플라스틱 컵에 음료를 담아갔다가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카페들이 생겼습니다. 이 컵들이 실제로 여러 번 활용되고 일회용품 줄이기에 효과가 있는지 정다은 기자가 따라가 봤습니다. 일회용 컵 대신 이렇게 여러 번 쓸 수 있는 다회용 컵을 도입한 카페들이 있습니다. 반납하면 이렇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이 다회용 컵들 얼마나 반납되고 어떻게 세척되고 있는지 현장으로 갑니다. 다회용 컵 사용 시범 사업에 참여한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 매장입니다. 일회용컵 없는 F 매장이라서 보증금 1,000원이 발생하고 나중에 기계에 반납해 주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카페 밖으로 음료를 가지고 가려면 플라스틱 다회용 컵에 담아가야 하는데 시민들 반응은 엇갈립니다. 자연스러워지면 좀 더 이제 환경도 보호하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이용에 문제 없게끔 그렇게 또 문화로 자리 잡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집에서 다시 가져갔다가 다시 가져와야 되는 그런 불편함? 그게 좀 했던 것 같아요. 컵 반납기는 참여 매장 내부나 서울시청사 등에 마련돼 있는데 모아둔 컵 여러 개를 한 번에 반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테이크아웃 하면 지금 사무실에 컵을 씻어서 쌓아두고 있거든요. 오늘 가져가서 또 하나 또 쌓였겠죠. 컵 반납이 익숙하지 않다는 이유로 버려지는 양도 적지 않습니다. 모르고 우리가 밖에서 테이크아웃 잔인 줄 알고 그냥 버리는 경우 있어요. 시범 사업에 참여한 카페의 다회용 컵 회수율은 70% 수준. 다회용 컵을 4번 이상 사용하면 탄소 배출량 감축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1년 동안 다회용 컵 100만 개 사용하면 일회용 컵을 사용하는 것 대비해서 10억 원의 환경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다. 취지엔 공감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남이 썼던 컵을 재사용하는 게 꺼려진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남이 쓴 걸 제가 또 쓴다고 하면 좀 꺼려질 것 같아요. 회수된 다회용 컵들이 어떻게 세척, 소독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회수된 다회용 컵은 고온 고압수를 뿌려 이물질을 제거하고 살균과 건조 과정을 거칩니다. 깨끗해 보이는 컵도 잔류 미생물 검사를 합니다. 200 이하일 때 저희가 안전하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평균적으로 전부 다 이제 50 이하의 세척 오염도를 나타내고 있어서 전문가들은 깨끗이 세척만 하면 감염 위험은 거의 없다고 말합니다. 고온 상태에서 충분히 세척만 해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오염이나 감염 전파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중소 개인 카페들은 손님들이 번거롭다며 발길을 돌린다고 하소연합니다. 다회용컵을 많이 쓰는 변화가 아니고 손님들이 주는 변화.
내 취향대로인데 하나는 집가는 할 수 있고. 서울시는 이달까지 시범 사업을 진행한 뒤 효과를 평가해 확대 실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현장 카메라 정다은입니다. 포근해진 날씨에 산책 가고 싶은 요즘이죠. 하지만 건강에도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큰 일교차에 대기가 건조해서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데요. 여기에 호흡기에 안 좋은 초미세먼지까지 합세했습니다. 감기 걸리기 쉬운 날씨 기온부터 자세히 살펴보면요. 내일 아침 서울은 영하 2도, 대전은 영하 4도로 다소 춥겠지만 한낮에는 서울이 8도, 광주와 대구는 12도까지 올라서 일교차가 10도에서 15도 정도 벌어지겠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과 동쪽에는 여전히 건조특보가 남아있는데요. 건강도 조심하시고 불씨 관리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밤부터는 중국발 스모그가 밀려들면서 내일 수도권 등 서쪽 지역의 하늘이 탁하겠습니다. 먼지는 주말까지도 머물러 있겠습니다. 일요일엔 남부와 제주, 영동에 비나 눈이 오겠는데요. 특히 영동 지역에는 많은 눈이 쏟아질 걸로 보여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낡은 가방을 들고 다니던 김상조, 재벌 개혁을 외쳤던 장하성, 개혁 전도사들이었기에 전세금 꼼수 인상이나 이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이 불거졌을 때 실망이 더 컸습니다. 알고 보니 공정거래위원장, 대통령 정책실장 시절 사모펀드에 억대 돈도 투자했다고 합니다. 위법은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적절한 처신이었는지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재벌을 비판할 때 했던 장하성 전 실장의 말로 마침표 찍겠습니다. 돈만 벌면 된다는 생각은 옳지 않다. 뉴스 마칩니다. 감사합니다.